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네거티브 허위 폭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 씨에게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증거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유미 씨는 입사 특혜 의혹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조작된 증거들을 당에 넘겨 폭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특혜 취업이 사실인 것 마냥 허위 폭로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4명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증거를 조작한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허위 폭로를 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권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서는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믿고 싶었던 걸까요? 대선 후보를 낸 공당의 최고위원이 없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말단 당원은 증거를 조작해 건네고 명색이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라는 사람들은 이를 여과 없이 그대로 폭로하고 꼭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 뉴스는 반드시 엄단에 발본색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세계 인터넷 시장의 절대 강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거두고 있는 수입은 얼마나 되고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토론회라는 좀 낯선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구글세 관련한 토론회인데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회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세금을 관할하는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과 인터넷 등을 관장하는 정보통신위 김성수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경실련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고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업계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올리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 국민적 관심사가. 단적인 예가 2016년 네이버가 4,231억 원의 법인세를 낸 반면 매출액 규모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 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2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비슷하거나 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국내 사업자에 비해 구글은 법인세를 20분의 1도 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다 보니 과세 당국이 매출액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그저 구글이 주는 대로 법인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디지털 경제 확대로 조세 회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법 체계가 대단히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더 큰 문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인터넷 광고나 앱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이른바 전자적 용역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 부가세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의 경우 한국 지사장으로 IT 전문가가 아닌
조세회피 전문가를 보내는 게 실정이라는 것이 토론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의 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국적 이런 어떤 그 디지털 관련 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오히려 이 어떤 그 전자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조세 회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사장으로 기용된 것.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에선 해외 IT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제공에도 부가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구글 등 해외 IT 업체들에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정확한 매출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게 돼 그에 따른 법인세 등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IT 사업자들의 이 과세 문제, 저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당연히 소득 있는 거에 세금을 물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해외 법인 IT 기업에 대한 실효적 과세로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통과되면 기존 사법행정의 일대 지각 변동일 것으로 보입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법원 조직법 개정안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당에서 21명이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크게 두 축입니다. 대법관 증언 등 인적 구성 다양화와 같은 인사제도 개선이 한 축이고요. 네. 다른 한 축은 법원 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의 사법행정 조직 개편입니다. 일단 조직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수행하던 업무가 있는데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는 법원 인사와 예산, 회계, 재판 지원 등 사법행정과 관련된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원천이자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그들에게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법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기존 법원 행정처 업무를 그대로 인수를 받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법원 행정처와 어떤 점이 다른 거죠? 네, 인적 구성이 단적으로 달라지는데요. 현행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명된 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차장 등 소속 판사들을 다시 임명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대법원장 직속 조직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일단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6명의 위원은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선출합니다. 대신 대법원장은 5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법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긴 했지만 이제 위원 12분의 1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원 인적 구성 다양화 그리고 인사 개선 어떤 부분들이 담겼을까요? 네, 일단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늘려서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네. 나아가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각급 법원장 임명 권한도 판사회의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했고요. 아울러서 판사회의엔 판사 사무분담 원칙 및 대법원 규칙 재개정 의결 권한 등도 부여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판사의 보직과 근무 평정 등도 신설되는 사법행정위가 맡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의 차포를 다 떼놨다.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받던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여지를 그 자체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인데다가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미 공언한 바 있고요.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법원 조직법 개편도 개편이지만 모쪼록 법관들의 각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누이 강조한 좋은 재판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제 제과점으로 유명한 미미쿠키 파문이 맘충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미미쿠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미쿠키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엄마들은 아이들의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선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엄마들의 바람에 딱 맞는 제과점이 미미쿠키였습니다. 방부제나 첨가물을 넣지 않는 안전한 유기농 제품 재료를 쓴다라는 것을 표방했고요. 예. 아기 태명을 상호로 사용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라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SNS에 있어서 좋은 먹거리라는 유명세를 타게 됐고 예. 엄마들이 줄을 서서 살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제과점입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미미쿠키가 판 쿠키가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을 포장만 바꿔서 판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결국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완제품 쿠키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결과적으로는 대형마트에서 완제품을 팔았다는 지적을 한 네티즌의 말이 진실로 된 것이죠.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눈 뜨고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형사적으로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미미쿠키가 유기농 좋은 재료로 수제 과자를 만든다고 선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포장만 바꿔서 팔았기 때문에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을 하고요. 예. 미미쿠키가 실제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 그리고 손해 이런 것들 입혔고 결국 재산상 이득까지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미쿠키 맘충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부 네티즌들이 미미쿠키를 구입한 엄마들을 맘충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좀 올렸습니다. 네. 미미쿠키 기사 댓글에 맘충들은 멍청하잖아, 쿠키 자랑했던 사진들 지워야지, 이런 글들을 올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가해자를 비난해야지 왜 피해자들을 욕하는 하느냐, 당신들이 비난하는 맘충은 누군가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전이 일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사랑이 맘충으로 비하되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 맘충이라는 것이 경멸을 하는 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맘충으로 지칭된 사람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맘충이라는 피해자가 특정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한 처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꿎은 피해자들을 왜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이가 졸라서 아빠 신용카드로 포털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포털 사이트에 저장된 아빠 신용카드 정보로 아빠 모르게 수십 차례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해당 포털 사이트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신용카드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10살이던 아들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아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사단은 그 이후에 났습니다. A씨 아들이 이후에도 A씨 모르게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어치나 되는 게임 아이템을 몰래 구입했다고 합니다. 처음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되면 이후에는 다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도록 결제 시스템이 설계돼 있어 10살 먹은 A씨 아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수십 차례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다며 A씨와 구글의 책임을 각각 50%로 정하고 구글은 A씨에게 구매 금액의 절반인 90만 9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뒷얘기를 들어보니 A씨의 환불 요청을 거부한 구글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취하 조건으로 환불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아마 그동안 법적으로 책임질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런 식의 꼼수로 대처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와 비슷한 일을 당했지만 화나지만 소송까진 귀찮고 피곤하다, 관두자 했던 피해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점 때문에라도 동일 사건 판결의 경우 같은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오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등 36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 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해외 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최대 2년 구직 활동을 허용하는 외국인 구직 비자 제도를 점수 제도로 전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법학교육위원회 제43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입학관리 현장 실태 점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8개 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지켰는지, 장학금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 110 상담사들에게 성희롱, 욕설 등을 한 민원인을 형사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 지침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